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동양 철학사 공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길이 빛나는 스승의 가르침 공자의 철학. 평탄하지 않은 탄생과 고단한 삶. 공자 기원전 551년부터 기원전 479년. 중국 정신과 문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약소국인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의 아버지 숭양흘은 하급 무사였습니다. 숭양흘은 70세쯤 16세의 안징제 사이에서 공자를 낳았습니다. 공자는 본래 이름은 구, 자는 중리입니다. 중리는 중은 둘째 아들이란 뜻이고 리는 리구산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인 안징제가 아들을 얻기 위해 리구산에 가서 기도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구를 이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수리가 움푹 들어가 언덕처럼 생겼으므로 언덕이란 뜻의 구자로 이름을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인 공의 선생님이란 존칭인 자를 붙여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예우합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 이때부터는 어렸을 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를 부릅니다. 가난 때문에 남의 집 창고나 정원을 관리하기도 하고 가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미천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들을 많이 한 줄 안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을 했으나 15세 무렵부터 학문의 뜻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공자 당시 노나라는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으므로 35세 되던 해 비교적 안정된 제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역시 뜻을 펼치기에는 불안하였습니다. 다시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40세 무렵에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른바 불혹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50세에는 세상의 진리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천명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고 40살에는 미혹되지 않게 살았으며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70살이 되어 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노노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현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인 뜻을 품게 되었고 그의 정치적 능력을 인정한 노나라 정공은 마침내 내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공이란 벌을 내렸습니다. 공자는 정치개혁으로 곱고 정직한 사람이 등용되고 관리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되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고의 벼슬을 맡기게 됩니다. 공자의 활약으로 노나라의 정치와 사회 기강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자 불안해진 제나라는 계략을 꾸밉니다. 노나라 정공에게 음악과 춤에 능한 미녀 80명과 좋은 말 120필을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정공은 점차 즐거움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법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공자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이후 천하를 두루 다녔으나 어느 곳에서도 뜻을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는 68세 되던 해에 마침내 고국인 노나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과 저술에 전념하게 됩니다. 73세 생을 마감할 무렵 공자에게는 3천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제자가 7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외아들인 이와 매우 아꼈던 제자 안년, 자로마저 먼저 죽는 등 개인적으로는 행복하다고 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인간 사랑의 정신을 전파하고 전인적 교육을 실천했으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유교의 시원을 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실천. 공자의 사상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핵심이 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한 이는 저 높은 경지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경건하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입니다. 또한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은 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인입니다. 인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공자는 질문한 이의 특성이나 자질, 학문의 깊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한 한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공자 사상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연, 귀신 등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문제의 중심을 인간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제자인 게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자 공자는 사람을 잘못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공자의 주된 관심은 귀신보다 사람, 죽음보다 삶에 있었습니다. 또한 공자는 인간들이 무리지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사상이 사랑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보다는 나 자신이 소중하고 남의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의 실천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단계적으로 베풀며 좀 더 절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 사랑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출발점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단위이며 가족 윤리는 사회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공자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 가족 윤리인 효와 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효제의 실천은 인을 실현하는 것이며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효제는 외부에서 강제로 정한 규범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며 인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효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충서입니다. 충은 마음, 심과 가운데 중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내 마음의 가운데, 즉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두 개 있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근심, 환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주인은 충을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진기라고 했습니다. 즉 충은 다른 사람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서 내면의 보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은 같을 여와 마음, 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같다는 의미지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고 갖고 싶거나 도달하고 싶은 위치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이러한 축이급인 나의 처지와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린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유지의 틀 2에 공자는 제자 안년이 인에 대해 질문하자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 극복 복례 위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기를 극복한다는 말은 공공의 이익이나 조화보다는 사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을 우선하려는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은 얘가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의 형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전체 입장에서 삶을 영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욕구를 통제 조절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극기 복례의 구체적 방법은 예에 따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제자들이 몰려들어 공자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공자에게 천은 도덕성의 근거였습니다. 공자는 천명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천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 주체의 확립을 위한 천이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천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예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을 예로서 절제하는 방법이 하학이고 이 하학을 통해 천명을 알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공자가 70세에 이뤘다고 하는 경지며 이것이 바로 상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의 범절 등 한정적으로 예를 이해하지만은 예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는 의례를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표출될 때는 오늘날의 법률, 정치, 도덕, 종교, 경제 등의 사회적 효용을 종합적한 힘과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만을 중요시하고 예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공자는 이는 예의를 통해서 나타나며 의가 구체화된 형식이 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는 의라고 말하는 정당함 또는 도리를 그 실질로 삼는다는 것이며 예로서 실행한다는 것은 곧 의를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는 예의 본질이며 예는 의의 표현입니다. 마땅함, 도리, 정당함, 옳음이라는 뜻을 가진 의라는 존칙에 합당한 행위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의에 맞는 예로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의 시중 지도, 때에 맞는 도리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음을 깨닫고 제자 교육과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던 것입니다. 닮고 싶은 인간의 모습 군자. 육아에서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야기하는 군자는 인격의 완성에 이른 존재입니다. 군자란 원래 계급적인 명칭으로 정치에 종사하는 사대부를 가리키며 일반 서민인 소인과 대칭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가 서민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마땅히 덕을 갖춰야 하므로 군자는 덕이 있는 사람, 도덕적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소인은 그렇지 못하고 현실의 이익에만 급급한 비도덕적 인격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지, 인, 용이라는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이상적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자, 사물의 일치를 밝히고 옳고 그름의 표준을 분별하여 버리고 취할 줄 알며 선악을 구별할지 알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진 사람, 인자, 자기 욕심을 극복하고 남을 사랑하며 천명을 알아서 즐거워하고 남과 자기가 하나임을 깨달아 의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용자, 의를 보고 달려가며 자신의 유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으로서 주체를 확립하고 지로서 사리를 분명히 인식하며 용으로서 실천한다는 원칙은 세 가지 덕, 삼달덕으로 인격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내면의 덕을 밖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순탄한 시기도 있지만 극복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실제로 지위와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은 힘이나 위협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인격을 갖춘 군자는 뜻이 굳세어 누구도 그의 신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위해 늘 자신을 돌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완성은 수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는 수양과 진리를 배우는 것 외에도 몸소 실천하는 것 공행을 강조합니다. 실천은 군자의 인격 완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증자는 나는 하루에 3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신의를 잃지 않고 친구와 사귀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혔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증자의 이 말은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태도를 잘 나타냅니다. 증자, 이름은 삶, 공자의 가르침을 대학에 담았고 그 가르침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전하였다. 자사는 중용을, 자사의 제자인 맹자는 맹자를 남겼다. 대하, 중용, 노노, 맹자를 사서라고 합니다. 대하, 중용, 노노, 맹자. 참된 학문의 태도와 눈높이 교육. 공자는 학문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인지학과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인 위기지학으로 나누어 말하였습니다. 세속적인 명예나 남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학문은 내면적인 수양보다 외면을 꾸미게 되므로 결국에는 학문의 진정성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 자신의 수양과 발전을 기초로 하는 위기지학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는 참다운 지식이란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떳떳한 일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사회적 실천을 말할 때 그 전제로 자기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학의 목적은 자기를 도덕적으로 완성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완성시켜 모든 생명체가 탁월한 생명력을 순조롭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 해가 들어있으면 유리병 안도 환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밝게 만듭니다. 내면의 도덕성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책임 역시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산을 쌓아 올리다가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는 데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멈춘 것이다. 땅을 고르는데 한 삼태기 흙을 부어 진전이 되었다면 그것도 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 배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자는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승으로 추앙받은 것입니다. 논어의 첫머리가 배움으로 시작하는 것은 공자의 생각을 잘 나타냅니다. 유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완성된 인격자, 곧 군자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교육 과목이 예, 악, 사, 어, 서, 수의 6개입니다. 이 6과목을 통해 현대에서 말하는 이른바 전인 교육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서 중도를 가르치고 악으로서 조화를 가르친다는 말에서도 표현되듯이 6에는 독행과 관계되는 인격 수양 공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공자의 교육 방법은 개발 교육과 개인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발 교육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열의, 탐구심의 정도에 따라 교육을 한 것입니다. 공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개발 교육을 위해 공자는 주로 문답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문답법은 상대에 따라 가르침을 바꾸는 개인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였습니다. 때와 장소,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공자 교육 철학의 현실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 쫓게는 예의 범절,
곧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동 준칙들입니다. 그렇지만 넓게는 하늘의 이치, 천리를 본받아 이룩한 문물 제도 등 문화 전반과 사회 질서를 뜻한다. 자율적이라는 면에서 법과 구별됩니다. 두 번째, 음악이다. 음악은 감정의 순수한 표출로 정서를 순화시키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다. 공자는 음악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악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얘기, 악기에서는 음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 음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의 움직임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다. 악은 음에 의해 연주와 춤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악은 단순히 노래와 연주 등과 같은 음악 활동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 근원하지만은 천지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 만들어졌다고 한다. 유가가 예와 악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와 악이 인의 표상이고 이 악이 개인의 수양이나 사회의 안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유학에서 악은 천지 조화이고 예는 천지 질서이다. 세 번째, 활쏘기다. 활쏘기는 수양의 방편이기도 하다. 네 번째, 말달리기, 술에 몰기다. 말달리기와 술에 몰기를 통해 정정당당한 태도를 배운다. 다섯 번째, 글쓰기다. 잘 쓰는 것을 우선하지 않았으며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문제 삼았다. 여섯 번째, 수학이다. 흔히 전통사회에서는 수학, 과학에 대한 교육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 엄연히 유계의 하나로 최고 학부에 이르기까지 가르쳤다. 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정치이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래서 각각 맡은 바 직책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 공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각기 제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명분, 고난과 책임,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분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름을 바로잡고 명분을 바로잡는 것은 혼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의 뜰에서만 출 수 있는 8인무를 신분에 맞지 않게 자기 집들에서 추게 한 개손 씨에게 공자가 분노한 이유도 사회 질서의 혼란과 구성원 사이의 불신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8일무란 64명의 악공들이 8줄로 늘어서서 추는 춤으로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 그런데 개손 씨는 대부분의 신분으로 이 의식을 거행했던 것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름이 있다. 모두 자기 위치에 맞는 본분이 있으며 그에 상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나는 학교에서 학생이지만은 집에서는 아들, 딸, 누나 혹은 동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학생의 위치에 맞는 본분을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위치에 맞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공자의 정명사상이다. 정명사상은 목적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에서 대의 명분을 찾고 그것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대의 명분이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의 명분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본분인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명분을 바로 잡는 일일까?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다음을 실현하고 그런 분위기와 기반을 마련할 때 질서는 저절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법이나 힘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오직 덕과 예로 바로잡으려고 했다.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사람을 다스리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법조문에 의해 형벌만 내리는 실정법 만능주의 정치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저 법조문에만 얽매이게 된다. 법망만 피하고 나면 그뿐이고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어겨서 잡힌 사람은 재수없어서 걸려들었다고 한탄만 한다. 따라서 공자는 앞에
말한 도덕을 말했으며 윗사람이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치보다는 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천주, 공자가 구슬을 깨다. 68세의 노라로 돌아올 때 공자는 9굽이나 구부러진 구멍이 있는 신기한 구슬을 가지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 구슬을 그토록 소중하게 갖고 다니시자는 제자의 물음에 공자는 구멍에 실을 깨려 한다고 대답한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처럼 공자 자신이 9개의 구멍을 가진 신기한 구슬이라도 현명한 군주를 만나야만이 정치적 이상을 펼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자들은 공자의 말을 듣고 모두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공자는 오랫동안 구슬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을 깰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공자가 진나라를 지나갈 때 뽕잎을 따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공자는 그 여인에게 비결이 있는지 물었다. 여인은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마침 공자의 눈에 개미가 보였다. 개미를 지켜보던 공자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깨달았다. 공자는 개미의 허리에 실을 메어 굿을 한쪽 구멍에 넣고 다른 쪽 입구에 꿀을 발랐다. 그러자 실을 맨 개미가 꿀을 찾아 출구를 남으로써 실이 꿰매어진 것이다. 공자는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 중 조용할 밀에서 꿀밀을 떠올렸으며 개미를 본 순간 꿀을 연상함으로써 드디어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 일화는 상대의 신분에 관계없이 스승으로 삼는 공자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록 공자는 실을 깨워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한 채 노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나 노나라로 돌아온 후 6년간은 공자 자신이 학문과 사상의 실로 9개의 구멍을 꿰는 시기였다. 상동성 곡부에 있는 공자의 묘에는 위대한 완성자, 최고의 성인, 문화를 전파하는 왕이라고 구절이 새겨있다. 이 비문처럼 공자가 위대한 인격의 완성자이며 위대한 사상의 완성자라고 불린 것은 공자가 돌아온 후 죽을 때까지 6년 동안 펼쳐 눈부신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제인호의 소설 유림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물론 2500년이 지나간 지금 공자의 진귀한 구슬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슬은 전해지지 않더라도 공자가 남긴 진신사리 구슬들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의 기간과 생활의 지혜로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공자가 남긴 진신사리, 그것이 바로 2500년 동안 동양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유가사상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양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유림, 즉 유교의 숲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자가 심은 묘목 하나가 울창한 정신의 숲을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자천주. 문자 그대로 공자가 구슬을 깨웠다는 고사성어는 공자가 과연 우리들 가슴의 빈 구멍을 무엇으로 메우고 무엇으로 깨려고 하였는지를 그의 생애와 학문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자를 두고 만세사표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함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 숭량을과 어머니 안징자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공자의 출생이 평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야합이다. 야합이란 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 안징자가 무의 혹은 무녀였다는 말도 있다. 아버지 숭량흘의 경우 숭량은 자이고 흘은 이름이어서 공흘이 원래 이름이라고도 하고 성도 없고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나중에 공자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공자의 지방과 출생에 대해 아무리 헐뜯어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공자의 위대함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만을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이는 단군 신화를 봐도 마찬가지이다.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첩의 자식을 국조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서자에 여럿이 많다는 뜻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러므로 환웅은 환인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이라고 해석해야 옳다. 만약 서출이라고 해도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다. 신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인간 세상에 뛰어든 포부나 이상이 더 중요하다. 공자의 경우도 그렇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이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자신의 이상을 향해 쉼없이 노력한 사람, 그가 공자다. 공자와 제아의 일화. 제자인 제아가 공자에게 3년상이 너무 길지 않느냐고 하면서 1년으로 상을 마치면 어떻겠냐 하고 물은 적이 있다. 공자는 내가 그렇게 하고서도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이 편하겠는가라고 제아에게 되물었다. 제아는 자기는 그렇다고 하자 공자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제아가 나가자 제아는 얻을지 못알구나.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은 지나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년상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내는 것이다. 제아도 부모에게서 3년 동안 사랑을 받지 않았더냐 라고 탄식하였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현실의 번거로움이나 비용의 합리성 등을 따져서 이성의 잣대로 재단한 제아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말한 효가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위해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효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대한 보답이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사랑을 내 가족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친지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장시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양 철학사 공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